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에 미치지 못해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숫자가 나와서 저도 책임감이 분명히 느끼고 마음도 좀 무겁습니다. 실업률은 1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경찰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폭행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생을 못하게 하겠다고 심 선수에 대해서 협박을 했고 그걸 이용해서 범죄들이 정부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을 긴급 발표했습니다. 성범죄 장소로 지목된 선수촌의 관리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를 시찰하고 오찬을 한 뒤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됐습니다. 과거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한 전력과 이 활동 흔적을 지운 의혹을 문제 삼았는데 조 후보자는 활동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외유성 해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 논란을 빚은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이 해당 연수의 심사를 직접 맡아 통과시키고 예산도 3배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좋지 않다는 뉴스가 워낙 많았고 특히 일자리 문제는 지난 한 해 내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새롭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나온 지난해 고용 성적표를 보니 걱정했던 것보다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먼저 신규 취업자 수가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 비해서 급격히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3.8%로 17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30, 40대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서 우리 경제의 이 허리가 꺾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합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가 지난해 고용 상황부터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통계가 나오자마자 채용 박람회장을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실제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9만 7천 명에 그쳐 1년 전에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작년에 2번이나 낮췄던 목표치 10만 명 달성에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12월 고용 동향도 발표됐는데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숫자가 나와서 저도 책임감이 분명히 느끼고 마음도 좀 무겁습니다. 제조업과 최저임금 타격이 컸던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등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도 급감했습니다. 정부는 인구 구조를 탓합니다. 인구적인 요인에서 취업자 수 증가를 둔화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하지만 인구 요인을 배제한 고용률도 9년 만에 처음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7만 3천 명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많았고 실업률은 3.8%로 17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도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올해 정부가 밝힌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는 15만 명. 하지만 홍 부총리 스스로도 앞으로 3년간 취업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새로 취임한 노영민 비서실장이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는 큰 의미가 없다. 고용률을 올리는 데 매진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정부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자 이제는 아예 별로 의미 없는 수치라고 규정하는 일종의 무시 전략으로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동안은 왜 이 수치에 그토록 큰 의미를 부여해 왔는지도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첫 비서실 회의를 주재하고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정기획상황실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연간 고용동향 지표를 보고하자 노 실장은 취업자 수는 의미가 없다며 고용률을 올리는데 매진하자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구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 취업자 수 집계는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15만 명이 돼야 정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이런 노동 공급 구조에서는 약 10만에서 15만 사이면은 정상적인 취업자 증가 수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하지만 실제 증가폭은 9만 7천 명에 머물렀습니다. 취업자 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은 경제 실패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성과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전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성폭행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 선수가 어렵게 용기를 내긴 했습니다만 이런 보도 자체가 본인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신중하게 보도를 하겠습니다. 경찰은 조재범 전 코치가 성폭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함에 따라서 조 씨의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 씨가 심 선수를 폭행한 뒤에 성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정황이 있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성돈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경찰은 조재범 전 코치의 자택에서 태블릿 PC 등을 압수했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 피해 고소장을 접수한 지 2주 만입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조 전 코치와 심 선수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 있잖아요. 범행하고 관계된 대화 내용이 있는지 그걸 한번 보려고 지금. 심 선수는 경찰 조사에서 2014년부터 평창 올림픽 한 달 전까지 4년 동안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때마다 무차별적인 폭력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전 코치가 수시로 휴대전화를 검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회생활 못하게 하겠다고 심 선수에 대해서 협박을 했고 그걸 이용해서 범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포심은 크게 달했고. 조 전 코치는 심 선수를 포함해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행 피해자 가운데 2명은 당초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전 코치 측은 심 선수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심 선수가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관리하는 선수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곳을 거쳐간 선수들의 말을 들어보면 기가 막히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젊은 빙상인 연대는 심 선수 외에 성폭력 피해 선수가 더 있으며 조만간 가해자를 밝히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석희 선수는 놀랍게도 선수촌 라커룸 등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빙상 관계자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지만 개인 훈련 등을 빌미로 선수와 밀폐된 공간에서 1대1로 접촉할 수 있고 선수가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커룸 특성상 CCTV 설치도 불가능합니다. 또 여자 선수들이 성폭력에 쉽게 노출돼 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가대표 선수는 모 코치가 여자 선수들의 신체를 멍이 들 정도로 깨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수촌 내 숙소 부족으로 임시 숙소에 머물러야 했는데 당시 빙상연맹은 남자 코치와 여자 선수들을 한 숙소에 묵게 했습니다. 해당 선수는 남자 코치가 옷을 벗은 채 여자 선수에게 마사지를 시키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폭행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심석희 선수는 당시 상황을 혼자 감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저도 이게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뭐 눈으로 목격한다는 그런 느낌 자체를 받은 적은 없어서. 한편 젊은 빙상인 연대는 성폭력을 당한 추가 선수들이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뒤늦게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 이보다 먼저 그동안 뭘 했느냐는 반성부터 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노태강 문체부 차관은 조재범 코치의 성폭행 의혹을 사과한 뒤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성폭력 전담팀을 만들고 특별 전수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폐쇄적인 체육계 현실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물음표가 따라붙습니다. 어제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고소장 접수 사실이 알려지기 불과 몇 시간 전 대한체육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자화자찬식의 성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빙상연맹도 자체 조사를 실시했지만 신고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폭력 혹은 성폭력 관련 신고 접수가 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치나 감독이 선수의 학교 진학과 취업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폭행을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불과 수년 전 성폭력 전과로 자격 정지된 코치가 학교에서 버젓이 선수를 가르쳤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를 제한한 현행 규정이 없어 일어난 촌극이었습니다. 불법적인 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번 경우에서 보듯이 힘없는 어린 선수들이 지도자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곧 선수 생활을 그만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과 지상주의에 빠진 우리 체육계에 민낯이기도 하고 운동의 모든 것을 건 어린 선수들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한 이 현실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테니스 여자를 꿈꾸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고사리 손에 테니스 라켓을 쥐어주던 선생님. 어느 날 선생님은 짐승으로 돌변합니다. 10살, 초등학교 4학년 때 당한 성폭행. 소녀는 일기장과 진료기로 증인을 꼼꼼히 모아 17년 뒤인 2018년 마침내 코치 김 씨를 징역 10년형으로 응징합니다. 테니스 선수 김은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수한테 참 손이 이쁘네. 니는 소리 좀 거칠다. 고생을 많이 해서. 코치의 성추행에 시달리던 여자 커링 대표팀 선수들은 집단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여자 유도 선수 A씨는 고교 시절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이 일을 말하면 선수 생명이 끝난다. 너랑 나랑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성추행으로 제명된 검도 대표팀 감독, 여중생 제자를 성폭행해 구속된 쇼트트랙 코치, 코치들과 장기간 전지훈련과 합숙을 하는 어린 선수일수록 성폭력에 취약합니다. 지시를 거부하거나 반항한다는 것은 곧 내가 선수 생활을 그만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종화가 될 수밖에 없고, 체육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송방망입니다. 국가대표 선수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0명 중 2명이 성폭력을 당하지만 징계를 받은 지도자 10명 중 4명이 재취업, 다시 현장에 돌아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좁은 세계에 같이 있다는 점도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어렵게 합니다. 해외 스포츠계에도 코치진의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단체전과 개인전 금메달을 딴 미국 여자 체조팀. 이 소녀들 가슴 속에는 말 못할 비밀이 있었습니다. 모두 팀 주치인 레리 나사르의 희생양이었다는 점입니다. 30년 동안 범죄가 이어지면서 피해를 입은 체조 선수는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ou molested a little girl who had just lost her father. When you die, you're going to hell. 나사르는 175년형 선고. 그를 고발한 141명의 선수들은 금메달만큼 값진 스포츠 용기상을 받았습니다. 어리고 약한 선수들의 인간성을 훼손한 일부 지도자들. 스포츠 정신은 어디로 간 걸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한 조혜주 후보자가 민주당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 특보로 이름을 올렸던 사실이 드러나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은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없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017년 발간된 민주당 대선 백세 공명 선거특보란 직책으로 기록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위원 자격이 없다며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창출한 공신의 반열에 올라 중앙선거관리위원 장관급으로 지명을. 민주당은 단순 행정실수였다고 했고 조 후보자는 특보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활동에 참여한 적도 없고 공명선거 특보로 임명받은 적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또 정당 활동은 선관위원회 해임 사유일 뿐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관위원이 되기 전에 정당 활동을 했느냐, 정당에 가입했느냐, 그 어떤 정치 활동을 했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조 후보자가 활동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웠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삭제를 목적으로 계정을 만들고 삭제를 한 이후로는 활동하지 않는. 조 후보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어 사위를 시켜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 백과사전이라고 하면서 난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좀 지워. 그래서 지운 거예요. 그 계정도 저희 사위 계정이고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됐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일부 수석 교체에 이어서 오늘은 비서관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출마를 하겠다는 비서관들을 내보내고 새로 사람을 받았는데 윤두환 전 MBC 논설위원에 이어서 여현호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현직에서 청와대로 사실상 직행한 걸 두고 해당 언론사 노조가 비판에 나섰고 야당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비서관에 복귀왕 전 아산시장, 국정홍보비서관에 여현호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 부속 비서관에 신지연 전 해외 언론비서관, 춘추관장에 유성화 전 이 부속 비서관 등 비서관 6명을 인선했습니다. 여현호 비서관은 이틀 전 한겨레신문에 사표를 냈습니다. 어제 임명된 윤도환 국민소통수석도 MBC를 퇴사한 지 열흘 됐습니다. 한겨레 노조는 권력의 현직 언론인 공직 발탁은 언론과 권력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허문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노조도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의 남편도 MBC 보도국장이라며 뉴스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4년 당시 KBS 민경욱 문화부장의 청와대 행을 두고 권원 유착의 악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작곡가 김영석 씨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기념해서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헌정곡을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해 신년회 때 이 곡을 사용했다가 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TV 시트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죠. 윤우리 기자가 그 전후 사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환영식 당시 양 정상이 퇴장할 때 울려 퍼지는 곡. 김영석 작곡가가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 헌정곡으로 만든 미스터 프레지던트입니다. 이 곡이 서울시 신년 인사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등장할 때 배경음악으로 사용됐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대통령병 걸렸다, 풍악을 먼저 올린 것 아니냐, 서울시장을 끝으로 더 이상 볼 일 없다며 박 시장을 공격했습니다. 박 시장 측 SNS 운영자는 실무진의 실수라고 사과했고 연이어 박 시장 역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실무진의 부주의도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실무진에서 이렇게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음악이 문제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긴 해요. 서울시는 용역을 맡긴 음향업체가 곡의 배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시무식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중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도 시진핑 주석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렇게 전해지기만 할 뿐 자세한 내용들은 북한과 중국 모두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중 사실이 일찌감치 알렸던 것과는 사뭇 대조정인데요. 미국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행이 최고 의전을 상징하는 21대 사이드카의 호의를 받으면서 숙소인 조호대를 나와 베이징역으로 이동합니다. 방중 일정을 마친 김 위원장은 현지 시각 오후 2시 8분쯤 북한행 전용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오전 9시쯤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군의 제약회사 동인당 공장을 찾았습니다. 숙소인 조호대로 복귀한 김 위원장은 이후 베이징 대표 호텔인 북경반점으로 이동해 시진핑 주석과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 오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여러 번 만났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중국 언론은 김 위원장의 베이징 도착 이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북중 양국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해 회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을 견제하려는 북중 정상회담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대외 메시지 차원에서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로키를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제재 완화를 요청했을 것이란 말도 나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미국 망명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조성길 대사대리에게 한국행을 촉구하는 편지를 올린 데 이어서 이번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치현 기자입니다. 태영호 전 주영공사와 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이 북한 조성길 대사대리 가족의 한국행을 촉구하는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너희 결정은 존중한다. 북한 외교했던 너나 나한테 있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있다. 태전공사는 정부가 조성길 대사대리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이 아는 바가 없다. 또 조성길은 공식 망명을 아직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신청받은 것도 없다.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조 대사대리가 잠적한 지 이미 3개월째지만 정부 당국은 조 대사대리에게서 망명 요청은 없었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오히려 조성길 대사대리 잠적 보도에 대해 누가 기사를 흘렸냐며 민감해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 측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공익침해 행위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청와대 고발 조치가 공익신고자를 탄압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단이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김 수사관의 공익제보자 신분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11일 징계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골프 접대와 경찰 수사 개입 혐의로 김 수사관 해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 공익 신고자 보호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이유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 조사에도 불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공익침해 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감찰 보고를 묵살한 사실, 또한 직무유기이고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입니다. 적자국채 발행 외압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고발 취하 문제를 잘 숙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공익제보자 인정 문제를 포함해 고발 내용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소환 시기와 조사 방법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유튜버 양혜원 씨의 비공개 촬영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유튜버 양혜원 씨가 굳은 표정으로
46살 최모 씨의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합니다. 재판 직후 취재진 앞에 선 양 씨는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잃어버린 재산들을 다 되돌려놔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아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도 남겼습니다. 안 숨어도 되고요.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정말 제 인생 다 바쳐서 응원할게요. 양 씨를 성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은 2년 6개월. 재판부는 양 씨가 허위로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출 사진이 음란 사이트까지 퍼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고도 했습니다. 비공개 촬영회가 열렸던 스튜디오 운영자는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리됐습니다. 양 씨는 재판과 별개로 악플러들에게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전부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어젯밤 부산 도심에 150kg짜리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도로와 주택가를 1시간 동안 활보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도로를 내달립니다. 자동차 사이를 지나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멧돼지는 잠시 후 주택가 골목길에 나타납니다. 무섭고 달라들면 우리 사람이나 안 다쳐야 될 낀데 그런 생각뿐이죠. 주민신고 19건이 잇따랐고 순찰차 11대가 멧돼지를 추격했습니다. 멧돼지가 아파트 단지까지 휘젓자 경찰이 순찰차로 멧돼지를 2차례 들이받습니다. 그 사이 소방관이 마취총을 쏴 멧돼지를 포획했습니다. 일단 저 밑으로 내려가면 도로 쪽이라서 또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고 최대한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어젯밤 9시 20분쯤 부산 서구에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무게 150kg, 길이 180cm에 이르는 수컷 멧돼지였습니다. 멧돼지는 부산 도심 곳곳을 1시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멧돼지가 서열 다툼에서 밀려난 뒤 먹이를 찾다 도심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짝짓기 시즌인데 거기에서 이제 수컷이 약자가 강자인데 무리해서 퇴출이 됩니다. 그래 해서 자기 이제 서식지를 찾으려고 해가지고 헤매다 보니까 때 아닌 도심 멧돼지 추격 전에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언덕에 서 있던 화물차가 아래로 미끄러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를 세우려던 운전기사가 숨지고 버스 승객 등 9명이 다쳤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도로 옆 농장에서 갑자기 화물차가 튀어나옵니다. 울타리를 뚫고 시내버스를 덮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버스 좌석에 있던 승객들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집니다. 갑자기 엄청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밖에서. 나와봤더니 버스는 옆으로 저게 비틀어져 있고. 오늘 낮 1시 56분쯤 광주 광산구안 도로에서 8톤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를 옆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농장의 목재를 납품하려고 언덕 위에 세운 트럭이 100m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화목을 한번 딱 실으니까 차가 훌쩍 찌를 거 아니요. 무게가 있으니까 차가 넘어가고 밀려본 거죠. 운전기사 62살 안모 씨는 미끄러지는 화물차에 급히 올라타려다 사고가 나 숨졌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기사 46살 주모 씨와 승객 9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숨진 안 씨가 고인목을 제대로 놓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도로에서 택시에 불이 났습니다.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은색 택시에서 계속해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느라 안간힘입니다. 한 남성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오늘 저녁 6시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도로에 있던 택시에서 불이 났습니다.
기사분 몸에는 거의 그 키의 한 1.5배 정도 되는 그런 큰 불길 속에 있으셨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엄청 큰 불이에요.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6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택시 운전사 65살 A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주장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분신을 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화거든요. 택시기사가 분신이죠, 분신.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최모 씨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분신해 숨졌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어제 저녁 인천의 한 상가 옆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상가로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남성 무리들이 달려와 능숙하게 불을 끄고 건물에 있던 10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알고 보니 퇴근하던 소방관들이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빌딩 옆 1층 점포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끕니다. 소방관 옆에서 패딩을 입은 남성 2명도 호스로 물을 뿌립니다. 아저씨 누구야? 옆 건물 3층에서도 패딩을 입은 남성 2명이 활약합니다. 어깨에 호스를 메고 2인 1조로 능숙하게 움직입니다. 개파주고 났는데 이쪽 2층에서 유리창을 긁고 얻은 젊은 사람이 물을 뿌리고 있더라고. 퇴근길에 근처 식당을 들렀던 정기영 소방위 등 소방관 6명입니다. 헬멧과 방화복도 없이 맨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본능적으로 제가 화재에 대한 초동 대처를 해야 됐다 생각을 해서 불이 난 열쇠 점포는 이렇게 8층짜리 상가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옆 상가 안에 있던 100여 명도 신속히 대피시켰습니다. 사복 입은 소방관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옆에 불 났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퇴근한 뒤 갑자기 나타난 소방관들의 맹활약에 불은 15분 만에 꺼졌고 점포 안에 있던 81살 이모 씨만 가볍게 발등을 다쳤습니다. TV조선 홍석입니다. 교육계에서 때 아닌 호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위계적인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 학교에서도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이름 뒤에 님을 붙이거나 쌤이라고 부르자는 방안을 제시한 건데요. 교권이 무너진다는 비판이 일자 학생과 교사 관계에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수습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는 선생님이란 호칭 대신 쌤이나 님으로 부르는 것에 반대하는 전화가 하루 종일 빗발쳤습니다. 지금 전화나 이런 문의들이 많이 오는 것은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세요. 교육청은 위계적 조직 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자며 학생들이 선생님 대신 이름 뒤에 표준어가 아닌 쌤이나 님을 붙여 부르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학생들 거의 다 쌤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가벼워 보이고. 현직 교사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너무 친구들끼리 좀더 서로 오는 거 호칭이라든지 하는 문제로 더 이상 교권을 약화시킨다면 이 부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너무 빨리 말하자면 가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획일적으로 정해서 가는 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교육청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오는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해외 연수를 가서 접대부를 요구하고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의 무리를 빚은 예천군 의회 의원들에 대한 군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 전원 사퇴와 의회 회산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리자 군의회는 뒤늦게 여행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천 군의회 앞에 군의원 전원 사퇴하라는 검은색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어제는 한 개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의회 건물에만 4개, 예천 시내 곳곳에 더 붙었습니다.
국민들은 의원들의 전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좀 해주셔야만이 나머지 초선 의원들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여론이 악화되자 예천군 의회는 가이드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건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은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문제가 된 나머지 의원의 징계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원 사퇴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습니다. 전원 사퇴 이야기 하셨습니까? 이런 가운데 예천군 의회가 이번 연수를 결정한 심사는 셀프 심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사위원장은 박종철 의원이었고 일반인 심사위원 3명 가운데 일부는 친분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30분 만에 문제 제기 없이 만장일치로 끝났습니다. 좋은 좋다고 서로가 이제 다 후배들이고 선후배들인데 다 하는데 예천군 의회는 이번 8대 임기 동안 해외 연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그렇다면 이 셀프 심사는 언제부터 하게 된 건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건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천군 의회가 소위 셀프 심사를 하면서 연수 예산도 마구 늘려서 집행을 했다고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타당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늘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지방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1년에 한 번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외 연수를 갑니다. 예천군의 경우에는요, 2017년에 1인당 158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었는데, 자, 문제가 된 이번 연수에는 1인당 442만 원이었죠. 자, 장소와 시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2017년에는 동남아 라오스로 3박 5일을 간 반면에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캐나다와 미국으로 7박 10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심사도 하고 또 스스로 예산도 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천군 의원들이요, 이 동남아로 연수를 갔던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별로 이 규모나 지역 경제 수준을 고려해서 해외 연수의 기준 액수를 정해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지방의회에 재량권을 준다는 취지로 관련 예산 권한을 넘겨주면서 캐나다와 미국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산권을 넘겨받자마자 자신들의 외유 예산부터 늘린 셈이 됐군요. 다른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한 언론사에서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최근 3년치 예산을 전수조사한 결과요. 해외 출장비 예산이 행정안전부가 정해주던 2017년에는 이 112억 2,545만 원이었는데 이 지자체 자율로 바뀐 다음인 올해는 145억 2,307만 원으로 2년 새에 약 33억 원, 평균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물론 의원 수 자체가 이 지난 민선 6기 때보다 64명 정도 늘어난 탓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 의원 1인당 평균 출장비를 봐도 이 지난 2017년에 비해서 약 27%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죠. 자, 그런데 이 더 큰 문제는 지자체 살림살이가 나쁜데도 굳이 국민 혈세를 써가면서 해외에 나간다는 건데요. 자, 실제로 해외 출장비를 가장 많이 쓴 10곳의 지방의회 중 상당수가 이 재정 자립도는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말은 연수라고 합니다만 이번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상 놀러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본 취지와는 달리 이 대다수 일정이 유명 관광지 방문이나 체험 행사로 채워지다 보니까 이 해외 여행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귀국한 뒤에도 이 부실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논란 때문에 이 외국에서 이 견학한 선진 제도를 이 국내에 도입한 사례가 드물다는 등 이 수많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급기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초자치단체 선거를 없애고 이 정치인의 해외 연수를 전면 금지해달라 이런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건 역시 이 셀프 심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로봇처럼 걸어다니고 탑승자의 감정을 눈치채 분위기를 풀어주는 자동차가 공개됐습니다. 오늘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는 이런 자동차 신기술의 각축장이 됐는데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였는지 황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네 다리처럼 쭉 펼쳐지더니 로봇처럼 뚜벅뚜벅 걷기 시작합니다.
어떤 험난한 지형도 자유자재로 이동하고 1.5m 높이 벽까지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The Elevate has the ability to take people where no car has been before, and perhaps redefine our perception of vehicular freedom and mobility. 탑승객의 감정을 알아채고 음악과 향기로 분위기를 풀어주는 차량도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가 자동차 첨단 기술의 경연장이 됐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허공에서 손짓만 하면 차 안의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가상현실 기술이 만나면 만화 캐릭터가 옆자리에서 비서 역할을 하고 건물이나 코너 뒤쪽 보이지 않는 곳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차량이 커다란 게임기로 변하기도 합니다. So we plan to launch the SDK for content creators at the end of the year and then launch the product for users in the next 2 to 3 years. 자동차가 바퀴 달린 컴퓨터로 진화하면서 IT와 자동차 업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진이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온 황금 돼지의 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돼지를 소재로 한 전시들이 많은데요. 돼지의 부의 기운을 받으러 관객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마치 돼지우리처럼 꾸며진 전시장에 다양한 돼지 사진이 걸렸습니다. 걱정 하나 없는 표정으로 나란히 서거나 먹이를 찾아 모여들거나 하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돼지는 특히 하늘을 잘 안 봅니다. 땅바닥만 보고서는 그 흙을 파거나. 작가는 생생한 돼지 사진을 담기 위해 100일 넘게 양돈장에서 숙식했습니다. 지금은 욕망이 넘쳐 흐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돼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국립민속박물관에는 돼지를 주제로 조각상, 불화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저팔계를 묘사한 잡상, 웃고 있는 행복한 돼지를 그린 수채화 등 해학적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역사서에서 돼지는 행운의 동물로 묘사됩니다. 특히 고려사라든지 동각잡기, 삼국사기 등에서 돼지가 우리 도읍을 정해주거나 아니면 또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가는 등 전시장은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한 관람객들로 북적입니다. 돼지의 해라서 좋은 기운 많이 받아서 갔으면. 부와 풍년, 다산을 상징하는 돼지가 다양한 모습으로 관람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절정은 런던 웸블리 경기장의 라이브 에이드 공연 장면이었습니다. 그룹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7만 관객을 휘어잡았던 무대를 이렇게 생생하게 재현했죠. 지난 1985년에 열린 이 지상 최대의 자선 공연에는 세계 정상급 팝스타 60여 명이 출연했고 전 세계에서 20억 명이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자는 밥 겔도프라는 젊은 음악인이었습니다. 그는 TV에서 아프리카의 처참한 굶주림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쟁쟁한 팝스타들에게 무료 출연을 요청했고 스타들은 기꺼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존심 강한 스타들을 움직인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닌 한 젊은이의 순수한 열정이었던 겁니다. 민주당 남북문화체육협력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이 오는 9월 평양 공동선언 1년을 기념해서 평양 5일 경기장에서 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콘서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 의원이 작년 11월 이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부터 여론은 썩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런 것이었죠. 방탄소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정치가 오라가라 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절의 행태다.
게다가 당사자와 협의도 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였다는 점에서 갑질 시비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안 의원은 이번에는 방탄소년단 측에 제안을 했고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도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탄소년단 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평양 5.1 경기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단 체조를 관람한 뒤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을 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방탄소년단이 선다면 평양 특별시민 중에서도 또 특별한 사람들로만 채워지고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공연 사실도 모를 가능성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의 평양 공연은 성사되기만 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얼어붙은 땅, 북한에 젊고 힘차고 자유로운 기운을 펼쳐놓는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흥분되는 일이죠.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많은 사람들이 교황이 북한을 찾아주기를 바랐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이슈를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자꾸만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라이브 에이드 공연처럼 좀 더 순수하게 추진된다면 그 뜻이 훨씬 더 빛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또 누가 알겠습니까? 방탄소년단도 그 취지에 공감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보겠다고 할지 말이죠. 1월 9일 앵커의 시선은 방탄소년단 평양에 보내겠다 였습니다. 네, 오늘 서울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왔었는데요. 내일부터는 차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강원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남아있는 만큼 추위 대비를 잘 하시고요. 건조특보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워낙 건조해서 매일 불조심 당부드리게 되는데요. 내일도 맑은 하늘 예상되면서 이 건조특보 계속 발효되겠고요. 특히 동해안 지역은 건조경보로 실효습도가 매우 낮습니다. 또 내일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되는데요. 주말에 남부 일부와 제주에는 눈비 예보가 있지만 중부는 뚜렷한 눈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이 건조함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영하 6도, 춘천이 영하 10도, 전주, 대구 영하 4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 서울이 4도, 광주 5도, 제주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동해 먼 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 참모총장의 석연치 않은 만남을 두고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청와대는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서 청와대의 대응을 보면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청와대 개편이 스스로 분위기 쇄신에는 도움이 됐는지 알 수 없으나 국민은 여전히 답답해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네, 뉴스나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